나는 30년 넘게 의사로 살았다. 사람을 고치는 것이 내 직업이었지만 나도 이제 환갑을 훌쩍 넘겼다. 은퇴를 고려해야 할 나이에 아직도 학회 발표를 준비하고 세계 각국을 오가며 논문을 발표하고 후배를 가르친다. 이번 여행도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학회 참석이 겸해진 출장이었다. 파리에 열리는 국제심장외과학회에서 발표할 내용이 있었고 아내와 함께 겸사겸사 여행을 즐겨보자는 마음이었다. 이륙 시간이 밤 10시라 우리는 6시에 미리 공항에 도착해 식사를 했다. 인천공항은 늘 그렇듯 북적거렸다. 아내는 작은 캐리어를 끌었고 나는 수술 도구와 학회 자료가 든 가방을 맸다. 파리 날씨가 괜찮으려나? 9월이니까 우리랑 비슷할 거야. 그런데 밤에는 좀 쌀쌀할 수도 있으니까 긴팔 하나씩은 챙겨야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출국 수속을 마친 뒤 게이트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의 뒤로 가서 섰다. 내 앞에서 아내가 천천히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부딪혔다. 그 바람에 아내의 몸이 휘청거렸다.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의 말이 나올 거라 예상했으나 들려온 건 전혀 다른 말이었다. 아, 진짜 굼떠가지고. 길 막지 말고 좀 비켜요. 아내를 밀친 젊은 여자가 코웃음을 치듯 중얼거린 것이었다. 2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온몸에 명품 로고가 선명했다. 핸드백부터 시계, 구두까지 모든 것이 비싸 보였다. 머리는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화장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내가 여자를 불렀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과를 하셔야죠. 이 여자는 잠시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비웃었다. 다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늙었으면 눈치껏 피해 다녀야지. 바빠 죽겠는데 별게 다 시비야. 그녀의 태도는 최악이었다. 이봐요. 그렇게 무례하게 굴면 되겠습니까? 정식으로 사과를. 여자는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몸을 돌려 유유히 입구 쪽으로 걸어가 버렸다. 줄을 지키고 있던 다른 승객들 역시 못마땅하다는 듯 중얼거렸지만 그 누구도 직접 나서진 않았다. 몇 명이 고개를 흔들며 혀를 찼지만 대부분은 그냥 모른 척하며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다. 여자는 게이트 앞에서도 승무원들에게 뭔가 따지는 듯 했다. 목소리가 높아지며 손짓까지 섞어가며 뭔가 불만을 표현하고 있었다. 승무원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녀는 쉽게 달래지지 않는 것 같았다. 아내가 내 팔을 잡았다. 그냥 놔둡시다. 괜히 여행 시작부터 기분 망치지 말고. 나는 한숨을 삼키며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가슴 속에는 씁쓸한 기운이 오래 남았다. 30년 넘게 의사로 살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여전히 이런 무례함을 마주하면 마음이 불편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들의 그런 태도가 더욱 눈에 거슬렸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아내가 작게 중얼거렸다. 나이를 먹은 게 죄도 아닌데 왜 무시를 당해야 하지. 하지만 운명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다. 고작 몇 시간 만에 나는 그 여자와 다시 한번 엮이게 될 운명이었으니까. 비행기가 이륙한 지
5시간쯤 되었을 때였다. 기내식도 먹고 객실은 불이 꺼져 대다수 승객들이 잠에 빠져 있었다. 나도 안대까지 쓰고 눈을 붙이려는 참이었다. 파리까지는 아직 7시간이 더 남아 있었고 도착해서 바로 학회 준비를 해야 했기에 기내에서라도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했다. 그때 기내 방송이 울렸다. 탑승객 여러분 중에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탑승객 중 건강에 위급한 분이 계십니다. 의료인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방송은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로 반복되었다. 승무원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3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온 본능이었다. 잠시 망설이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기내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데는 여러 제약이 있고 만약의 상황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면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하다면 나는 주저하다가 손을 들었다. 승무원이 급히 다가와 나를 안내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석 쪽입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해요. 승무원과 함께 앞쪽으로 이동하며 물었다.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20대 여성분인데 갑자기 배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세요. 의식이 있나요? 예, 지금은 깨어있지만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계세요. 내가 자리에 도착했을 때 좌석에 누워있는 여성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놀랍게도 공항에서 우리를 밀치고 지나갔던 그 오만한 여성이었다. 지금의 그녀는 그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완벽했던 화장은 식은땀에 번져 있었고 매끈했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 거만했던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눈빛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복부를 움켜쥐고 몸을 웅크린 채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다. 호흡은 가빠졌고 얼굴은 창백했다. 맥박을 확인해 보니 빠르고 약했다. 복부 통증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아까 점심때부터 소화제를 먹긴 했는데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공항에서의 그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명의 환자일 뿐이었다. 나는 즉시 진단에 들어갔다. 복부를 촉진해 보니 우하복부가 단단히 뭉쳐 있었고 반발통이 심했다. 체온도 높아져 있었다. 증상으로 보아 급성 충수염, 그것도 이미 파열이 진행된 상태로 보였다. 기내 의료 키트를 준비해 주세요. 산소 공급도 시작하고요. 그리고 진통제가 있다면 그것도. 네, 선생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승무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기내 의료 키트를 가져오고 산소 마스크를 준비했다. 하지만 상황은 심각했다. 환자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파리까지는 아직 7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저기죠. 죽는 건 아니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눈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다. 나는 침착하게 답했다. 상태가 좋진 않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처치해 볼게요. 나는 빠르게 판단했다. 이 상태로는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없었다. 급성 충수염이 파열되면서 복막염이 진행되고 있었고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장 응급수술을 시행해야 했다. 승무원님, 기장님께 연락해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수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이곳에서 수술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승무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회항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바로 처치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나는 기내 의료 키트를 확인했다. 다행히 기본적인 수술 도구들이 들어 있었다. 메스, 겸자, 봉합사 등이 있었지만 물론 완벽한 수술실 환경과는 거리가 멀었다. 좌석을 눕혀서 수술대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주변을 최대한 소독해 주시고 조명을 밝게 해 주세요. 승무원들과 몇몇 승객들이 도왔다. 주변 좌석의 승객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임시 수술 공간을 마련했다. 알코올로 소독을 하고 기내 조명을 최대한 밝게 했다. 환자분, 이제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서우시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즉석에서 작은 수술이 시작되었다. 수술실도 아니고 전기 소독 장비도 제한적인 기내에서 최대한의 조건을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수십 년간의 경험을 믿고 메스를 잡았다. 기내는 숨이 막힐 듯 조용했다. 승무원들은 내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몇몇 승객들이 간호를 도왔다.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그녀의 복부를 열었다. 예상대로 충수가 파열되어 있었고 복강 내에 고름이 고여 있었다. 감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파열된 충수를 제거하고 복강 내를 세척했다. 제한된 장비로 한계가 있었으나 생명을 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처치는 할 수 있었다. 수술은 긴박하게 진행되었다. 중간에 환자의 혈압이 떨어져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다행히 위기를 넘겼다. 나는 온 정신을 집중해 수술을 마쳤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마침내 나는 손을 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비행기 객실 안에 조용한 안도의 탄성이 흘렀다. 승무원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고 경과를 궁금해하던 승객들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환자는 힘겹게 입술을 떨며 말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감사였다. 수술을 마친 뒤에도 나는 한동안 환자의 곁을 지켰다. 혈압과 맥박을 계속 체크하고 수액 공급량을 조절했다. 승무원들이 내게 거듭 감사 인사를 했고 주변의 승객들까지 나를 영웅이라도 보듯 바라봤다. 환자는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고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선생님. 이미 파리 의료팀에 연락했고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장이 직접 찾아와 인사하기도 했다. 선생님 덕분에 승객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가 안정을 취하는 동안 나도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하지만 잠은커녕 눈을 감을 수도 없었다. 계속해서 환자의 상태가 궁금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번씩 확인하러 갔다. 다행히 그녀의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역시 당신은 끝까지 의사로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30년 넘게 의사로 살며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지만 오늘처럼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파리에 착륙하자마자 의료팀이 대기하고 있었다. 스트레처에 실려 나가는 그녀를 보며 나는 끝까지 상태를 확인했다. 프랑스 응급의학팀의 책임자가 내게 프랑스어와 영어로 연신 경의를 표했다. 나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환자를 현지 병원으로 안전하게 보낸 걸 확인한 뒤 비로소 나는 아내와 함께 공항을 나섰다. 이제야 학회 일정과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엔 내내 그 여인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공항에서는 그렇게 오만하고 무례했던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간절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사람이란 참 복잡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한 지 며칠 뒤였다. 파리에서의 학회는 성공적이었다. 내 발표도 좋은 반응을 얻었고 다른 국가의 의료진들과도 유익한 교류를 할 수 있었다. 아내와의 여행도 즐거웠다.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몽마르트 언덕. 오랜만에 아내와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병원 진료와 강의를 병행하며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오후 내 진료실로 낯익은 얼굴이 찾아왔다. 간호사가 선생님을 찾아온 분이 계신데 급한 일이라고 하시네요. 라고 말하며 안내했다. 문이 열리자 고개를 들었는데 바로 그 여자가 서 있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비행기 안에서 죽음의 문턱에 섰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한 모습이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몸도 건강해 보였다. 그리고 기세등등한 기운도 되찾은 듯 했다. 값비싼 옷차림에 명품 액세서리들, 완벽한 화장과 헤어스타일까지 여전히 상류층의 여성다운 모습이었다. 당신, 나는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다시 내 앞에 서리라곤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술이 잘못되기라도 했나? 그런데 그녀는 의외의 말을 꺼냈다. 현지 의사들이 그러는데 기내에서 수술하지 않았으면 목숨이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수소문해서 선생님을 찾았어요. 제가 그래도 경우 없는 사람은 아니라. 그녀 뒤에는 수행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두 팔 가득 선물 가방과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들이 여러 개 보였고 두꺼운 봉투도 있었다. 받으세요. 정말 감사했어요. 나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의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것들은 받을 수 없어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쇼핑백을 내밀었다. 명품 로고가 선명히 보였다. 시계, 가방, 의류 등이 알차게도 들어있었다. 선생님, 이게 다 얼마 어치인지 아세요? 사람이 성의를 보이는데 그럼 현금으로 드리면
받으실래요? 괜찮으니 돌아가세요. 나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단호했다. 아니요. 제가 안 괜찮은데요. 불러보세요. 얼마면 되겠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모든 문제가 돈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내게 정말로 보답하고 싶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방법?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평생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보지 못한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녀의 눈이 커졌다. 봉사, 활동이요? 나는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명백히 당황하고 있었다. 봉사활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녀에게는 낯선 개념인 것 같았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내가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무료 진료를 하는데 거기에 일손이 필요한 모양이더군요. 거기서 함께 일해 보시겠습니까? 물론 다른 데로 가셔도 좋습니다만.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할게요. 언제 가면 되죠? 토요일 오전 9시에 성북동 햇살 보육원으로 와요. 주소는 나중에 문자로 보내드리지요. 그리고 나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덧붙였다. 편한 옷차림으로 와요. 일하기 편한 차림으로. 그녀는 자신의 명품 옷차림을 내려다보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알겠어요. 토요일 아침, 나는 아내와 함께 햇살 보육원으로 향했다. 내가 10년 전부터 한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곳이었다. 부모가 없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2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작은 보육원이었다. 원장 선생님은 50년 넘게 이 일을 해오신 분으로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이었다. 선생님, 오늘은 새로운 봉사자가 온다고 하셨죠?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네, 그런데 어떤 분인지는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9시 정각에 보육원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췄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그녀가 내렸다. 다행히 평상복을 입고 왔지만 그 평상복조차 명품이었다. 캐주얼한 옷이라고 하기엔 너무 말끔했고 화장도 완벽하게 하고 왔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그녀 뒤로 기자와 사진사가 나타난 것이다. 카메라 장비를 들고 있는 걸 보니 언론사 사람들인 것 같았다. 아, 선생님은 미리 와 계셨네요. 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챙겨오느라 그래도 늦지는 않았죠. 그녀가 손짓하자 수행원들이 차 트렁크에서 상자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비싼 과자와 장난감, 최신 전자기기, 고급 문구류까지 상자만 10개가 넘었다. 보육원 원장과 아이들은 처음엔 환하게 맞아주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고 원장 선생님도 고맙다며 인사했다. 하지만 이내 분위기가 묘하게 변해갔다. 그녀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기보다는 카메라를 의식하며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나눠주면서도 계속 사진기 쪽을 의식했다. 기자는 연신 셔터를 눌렀고 그녀는 마치 연예인처럼 포즈를 취했다. 와, 누나 예뻐. 한 아이가 순진하게 말했지만
그녀는 아이를 보지 않고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다. 자, 얘들아. 누나가 선물 가져왔어. 줄 서서 받아가렴.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한쪽에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이건 봉사가 아니요. 그저 보여주기일 뿐이지. 그녀는 순간 얼굴을 굳히더니 억지 미소를 유지한 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선생님은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고 했지만 보세요. 아이들은 좋아하잖아요. 아이들도 좋고 저도 좋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는 단호히 잘랐다. 봉사는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마음이 진짜로 아이들에게 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뻣뻣한 웃음을 멈추고 나를 노려보았다. 제 방식이 잘못됐다고요? 제가 하는 건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에게도 기쁨이어야 한다는 말이요. 그게 아니면 저 아이들은 상처를 받은 겁니다. 나는 냉정하게 말하고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돌아섰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금방이라도 돌아갈 것 같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아이들과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사진 촬영에만 할애했다. 아이들은 처음엔 그녀를 보고 신기해했지만 점점 흥미를 잃어갔다. 우리랑 같이 놀아요. 한 아이가 그녀의 손을 잡아 끌려 했으나 그녀는 옷이 더러워질까봐 살짝 뒤로 물러섰다. 지금은 누나가 좀 바빠서 나중에 놀아줄게.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기자들과 함께 보여주기식 활동에만 매진했을 뿐이었다. 결국 그날 그녀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기자들도 원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제대로 찍지 못한 채 장비를 정리했다. 아이들은 선물은 받았지만 뭔가 아쉬운 표정이었다. 선생님, 저분. 다음에도 오실까요? 보육원 원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글쎄요.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을 듯 하군요.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사실 그녀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첫 시도에서 완전히 실패했고 내가 냉정하게 대했으니까. 아내가 내 옆에서 속삭였다. 여보,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 먹고 나온 건데.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 여자는 지금도 자기 이미지만 생각하고 있어. 진심은 단 한 톨도 없이. 그런 식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아.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내 말 속에서 확고한 신념을 느꼈다. 하지만 며칠 뒤 예상 외의 일이 일어났다. 첫 봉사에서 무참히 꺾였던 그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뒤 내 휴대폰으로 짧은 메시지가 왔다. 선생님, 다음 일정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제대로 해낼 거니까 기대하시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첫 봉사에서 그녀가 보인 모습을 생각하면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적어도 다시 시도하겠다는 의지는 보인 것 같았다. 곧 답장을 보냈다. 정말로 봉사활동을 할 생각이라면 기자도 수행원도 데려오지 마요. 몸과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그녀는 곧바로 알겠다는 짧은 답을 보냈다. 한 달 후 토요일, 이번에 그녀는 혼자 나타났다.
값비싼 옷차림도 아니었다. 평범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에 화장도 평소보다 훨씬 연하게 하고 왔다. 고급 핸드백 대신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다. 이번엔 각오를 단단히 했군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다. 네. 약속은 약속이니까.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다. 아이들이 달려와 안기려 하자 그녀는 서툴게 손을 뻗었지만 금세 어색해하며 물러섰다. 아이들의 진심 어린 관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했다. 누나, 이것 봐요. 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한 아이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잠시 그림을 바라보더니 격려의 말을 하려고 애썼다. 나비 그림이네. 열심히 그렸네. 아이는 금세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바닥에 쌓인 장난감을 정리하라는 봉사자의 요청에도 그녀는 허리를 굽히는 걸 힘들어했다. 평생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인지 몸짓이 어색하기 그지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녀는 아이들이 흘린 반찬을 치우는 것조차 어려워했다. 아이 하나가 국물을 쏟자 그녀는 치워줄 사람을 찾아 고개를 두리번거릴 뿐이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저번보다는 발전했어요. 하지만 아직 멀었군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마쳤다. 어색하게나마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 애썼고 청소도 끝까지 도왔다. 돌아가는 길에 나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다음 일정도 알려주세요. 다음엔 진짜 잘할 거예요.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한 달 뒤, 이번에 그녀는 좀 더 편안한 옷차림이었다. 운동화까지 신고 와서 적어도 겉모습은 봉사자다웠다. 이번에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려 애썼다. 서툴지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작은 아이를 안아들기도 했다. 아이가 흘린 주스를 닦아주며 어색한 미소도 지었다. 누나, 같이 블록놀이 해요. 아이들이 그녀를 끌고 가자 이번엔 거절하지 않고 따라갔다. 블록을 맞춰가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려 애썼다. 이거 뭐 만드는 거야? 로봇이요. 누나도 같이 만들어요. 그녀는 어색하게나마 아이들과 함께 블록을 맞춰갔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에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좋게 평가할 수 없었다. 당신은 아이들보단 내가 어떻게 평가할지에 더 관심이 가 있군요. 내게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전곡을 찔린 듯한 표정이었다.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건 당신만이 알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봉사는 처음 해보는데. 글쎄요. 당신 스스로 보람을 느꼈다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보람이요? 그날 그녀는 밤늦게까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나중엔 아이들이 그녀에게 먼저 매달리기도 했다. 집에 돌아가면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뿌듯함을 느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다시 한 달 뒤, 이번에는 성당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봉사였다. 노숙자들과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따뜻한 국을 나누어 주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아야 하는 일이었다. 오늘은 좀 더 힘든 일이에요. 괜찮겠습니까? 내가 물었을 때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일이 시작되자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낡은 옷을 입은 노숙자들이 줄을 서서 식사를 받아가는 모습, 술 냄새가 나는 사람들,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 그녀에게는 완전히 낯선 세계였다. 처음엔 얼굴을 찡그리더니 차츰 묵묵히 움직였다. 국자로 따뜻한 국물을 떠서 그릇에 담고 밥을 보기 좋게 담아주었다. 고마워요, 아가씨. 한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순간 울컥한 듯 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받아서였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닌 순수한 고마움을 받은 것이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바닥을 닦을 때도 그녀는 묵묵히 일했다. 중간중간 힘들어하는 기색은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새벽에 그녀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선생님, 오늘 저도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이번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는 진료소였다. 나는 두세 달에 한 번씩 이곳을 찾아가 무료 진료를 해주었다.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이었다. 오늘은 제가 진료하는 걸 도우면 됩니다. 환자들 접수받고 혈압 재고 간단한 처치 도구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처음부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씩 들어오시면서 그녀는 공손히 인사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어르신들도 점점 그녀의 친절함에 마음을 여셨다. 젊은 아가씨가 우리 때문에 고생이 많네. 한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녀의 대답은 진심이었다. 혈압을 재고 간단한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분류하면서 그녀는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어르신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날 그녀는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더 이상 내 눈치를 보지 않았고 진심으로 환자들과 소통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말했다. 선생님, 저 이제 조금은 이해하겠어요. 왜 선생님이 계속 이런 일을 하시는지.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향해 작은 미소를 지었다. 6번째, 7번째 봉사. 그녀는 계속 나를 따라다녔다. 보육원, 무료급식소, 시골 진료소. 처음엔 억지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행동에 진심을 담겨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르신들의 감사 인사, 노숙자들의 따뜻한 눈빛.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다. 어느덧 1년이 흘렀다. 여전히 그녀는 봉사활동을 따라 나섰다. 비가 와도 일정이 바빠도 빠지지 않았다. 처음엔 어색하기만 했던 그녀의 모습도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토요일, 보육원에서의 일이었다. 누나,
나 혼자 신발 끈 묶을 수 있어. 7살 태윤이 자랑스럽게 보여주자 그녀는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었다. 와, 태윤이 정말 대단하다. 누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예전 같으면 의무적으로 했을 칭찬이 이제는 정말 기뻐하며 하는 칭찬이 되었다. 아이는 그녀의 진심을 느꼈는지 더욱 밝게 웃으며 달려와 안겼다. 그녀도 자연스럽게 아이를 안아들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들과의 스킨십도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선생님, 저 언니 진짜 좋아요. 아이들이 내게 귓속말로 말했다. 그녀가 진짜로 아이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성당 무료 급식소에서도 변화는 뚜렷했다. 처음엔 노숙자들을 어색해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그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기침 많이 하셨는데 아가씨가 걱정해준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고마워. 그녀는 진심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더 이상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안부가 궁금해하는 모습이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외부 일정 때문에 출장을 간 어느 주말에 그녀가 혼자서 보육원에 다녀온 것이었다. 오늘은 어쩐 일로 왔어요? 선생님도 안 오시는데. 원장 선생님이 놀라며 물었다. 아이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주희한테 머리 따아주기로 약속했었거든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중에 그 말을 전해 들은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진짜 변화를 감지했다. 나에게 인정받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내 눈치를 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자신이 돕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했다. 어느 날 무료 급식소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모든 봉사자들이 분주했다. 그때 한 젊은 남성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야, 이딴 음식 누가 먹어? 개밥도 이것보단 낫겠다. 다른 봉사자들이 당황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녀가 조용히 다가갔다. 어떤 게 마음에 안 드세요? 다른 걸로 바꿔드릴까요? 너도 우리를 불쌍하게 보는 거야? 남성은 더욱 거칠게 말했지만 그녀는 침착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맛있게 드셨으면 해서요. 웃기고 있네. 부잣집 아가씨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기분 내는 거잖아.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여기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대답에 남성도 점점 누그러졌다. 결국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나는 놀라웠다. 예전에 그녀였다면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회피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했다. 그날 저녁 돌아가기 전에 그녀가 내게 말했다. 솔직히 처음엔 선생님께 인정받으려고 억지로 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제게 정말 소중해졌어요. 제가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분들이 저에게 더 큰 걸 주고 계신다는 걸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1년 전 공항에서 만났던 그 오만하고
무례했던 여자는 더 이상 없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진심으로 남을 생각하고 자신보다 남을 우선하는 성숙한 여성이었다. 나도 이제야 정말 사람을 살린 보람을 느낍니다.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난 1년 동안 내게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녀에게 이 말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소중했다. 선생님, 당신은 비행기에서 목숨만 구한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을 구했군요. 당신 스스로의 인생을 말입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사람으로요. 당신이 스스로 변한 겁니다. 나는 단지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그녀는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제는 내가 없어도 혼자서 여러 곳을 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갔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온 모습이었다. 선생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의료봉사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선생님께서 이사장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의료봉사재단이요? 네.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재단이에요. 무료 진료는 물론이고 의료진 파견, 의료장비 지원까지. 선생님께서 그동안 혼자서 하시던 일들을 더 크게,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열정이 가득했다. 물론 저도 함께 할 거예요.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그녀가 변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좋습니다. 함께 해보죠.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명나눔의료재단이 설립되었다. 많은 의료진들이 동참했다. 개원식 날 그녀가 인사말을 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오직 제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한 분의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 영혼도 구해주셨어요. 그녀는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진정한 의사는 몸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친다는 걸 배웠습니다. 사람의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심장이 뛰는 생명과 의미 있게 사는 생명이요. 그날 저는 첫 번째 생명을 구했고 두 번째 생명도 얻은 거예요. 집에 오는 나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의사의 진정한 보람은 무엇일까? 수술의 성공, 병의 완치?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보람은 한 사람의 인생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닐까. 그 여자는 비행기에서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삶을 찾았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의사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